아직은 힘드실 겁니다. 한 내년 2월 말까지. 왜냐면은 전체 과목 6개 과목 중에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 겁니다. 그럼 힘들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한 2바퀴 정도 돌아야지만이 나중에 제대로 된 걸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 정리해 볼까요? 양도가 뭐죠? 그렇죠. 사실상 유상이전. 튀어나와야 된다. 제일 안 좋은 대답, 양도, 파는 거, 넘기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양도라는 것은 사실상 유상이전. 유상은 대가 받는 거. 사실상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래서 아까 양도에 속하는 거 대표에 매매가 있었죠. 교환도 있었고 현물 출자도 있었죠. 그리고 대물 변제. 그 다음 14페이지에 보니까 5번에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부담부 중에 별표 3개. 별표 3개. 참고로 별표 3개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별표 3개는 매년 출제. 매년 출제. 오늘 제가 학원에 나오기 전에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매년 출제하는 부담부 증여는 오늘 입문과정이지만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자. 이런 목표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실 겁니까? 안 받아주실 겁니까? 받아주실 거죠? 또 생각하시면서 아니 나는 입문과정인데 저거 모르겠어. 그렇게 나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좀 설명 듣면 알아들을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와서 절 붙잡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갑니다. 갑. 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건물 5억짜리 갖고 있습니다. 나는 건물주죠? 조물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2억을 꼬옵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담보로 2억 꼬았죠. 2억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이 을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을아, 내가 건물 5억짜리 갖고 있다. 은행에서 채무 2억 꼬았는데 이 건물을 네가 가져가고 채무도 네가 좀 갚아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무조건 받겠죠? 왜? 2억 갚아도 남는 게 3억이니까. 대신 을은 부담이 좀 생기겠죠. 어떤 부담이 생깁니까? 이 채무를 갚아야 될 부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증여를 뭐라 부르는가? 부담이 있는 증여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 매년 출제. 그리고 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아까 한 30분 전에 했었죠? 상속과 증여. 증여 그러면 증여자, 수증자.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취득세를 멈추면 안 되죠. 증여한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나중에 팔면 양도세 내야 된다. 중요한 거니까 기초용에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확인되시죠? 네. 부담부 증여가 뭐죠? 부담이 있는 증여? 네. 아직 그러지 마시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거. 그것을 부담부 증여. 내 건물 5억짜리인데 담보대출 2억 빌렸어. 2억 내 주머니 넣었어. 그러다가 을한테 그 채무를 떠넘겨. 그러면 내 채무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죠. 이제 누가 갚기로 한 겁니까? 을 그러지 마시고 들 수 있으면 앞에 수증자 을이 갚아야 된다. 그런 것을 부담이 있더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 중요한 개념이니까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겠죠. 계속 연습시키는 겁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영상 듣고 있는 분들 연습하셔야 되는데 믿겠습니다. 뭐 아직 문제도 안 나갔는데
여러분입니다. 채무 2억 왔죠? 주머니 넣었죠? 이제는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이 사람이 갚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요 전환 과정을 꼭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2억 가지고 내 주머니 넣었어.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말을 바꾸면 나는 을한테 2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제 강의할 때 보니까 이게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 더 갑은 을한테 받은 거 없지 않냐 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갑은 은행에서 2억 주머니 넣었어. 근데 이제는 갚을 필요가 없어. 왜? 을이 갚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을한테 2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대가 받았다. 유상. 그러면 대가 받고 소유권 넘겼더라. 사실상 유상이자 속해서 양도세 내는 거죠. 양도세 누가 낸다고요? 증여자인 갑이. 증여자인 갑이. 계속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얼마에 대해서 양도세 냅니까? 채무 2억에 대해서. 2억 그러면 시험장 갔을 때 틀립니다. 채무 2억에 대해서. 자, 그러면 건물가액 5억에서 채무 2억을 빼니까 얼마죠? 3억이죠. 요 3억 원은 갑이 을한테 공짜로 준 거죠. 공짜는 무상. 그럼 무슨 세금 낸다고요? 증여세. 증여세 누가 낸다? 수증자 을이. 수증자 을이. 매년 출제. 뭘 출제한다고요? 부담부 증여. 갑니다. 부담부 증여는 무엇인가? 증여자의 채무 2억 원을 수증자가 떠안는 거야. 준비하시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인 갑. 얼마에 대해서? 채무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을. 얼마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3억 원 어떻게 구했습니까? 건물 5억에서 채무 2억을 뺀 금액. 시험장 가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갚기로 하는 거.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인 갑. 얼마에 대해서인가? 채무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 을. 얼마인가? 3억 원인데 3억 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증여가액이라는 단어 씁니다. 증여가액 건물 5억에서 채무 2억을 공제한 금액.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는 거다. 준비하시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자, 아까 기초용어에서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수증자가 내드릴 세금 증여세, 또 내는 세금 취득세. 똑같이 연결하면 된다. 부담부 증여 받았을 때 취득세 내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 을.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대신 나중에 취득세에서 공부하실 것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채무 2억 원은 갚는 거죠. 갚는다는 것은 대가 지불한 거니까 유상취득. 대신 채무 뺀 나머지 3억 원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 확인됐습니까? 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라고요? 귀찮다고요?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거. 내 건물 5억짜리야. 채무 2억 원 빌려와서 수증자가 갚기로 했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을. 얼마에 대해 취득세 내는 거죠? 5억에 대해서. 대신 성격은 달라. 채무 2억 원은 대가 지급하는 거니까 유상취득. 채무 뺀 나머지 3억 원은 무상취득. 부담부 증여 양도세 납세 의무자 증여자 갑. 얼마에 대해서? 채무액 2억에 대해서. 이제 발음하네요. 채무액 2억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 증여세 납세 의무자 수증자 을. 3억에 대해서 내는 거죠. 3억 어떻게 구했죠? 건물가에 5억에서 채무
2억을 공제한 금액.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로 생각돼서 그냥 넘어갔더니 나중에 너무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꼭 확인하고 갈 겁니다. 대신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것들 위주로. 네. 판을 바꿔볼까요? 일단 문제부터 1번. 참고로 읽으시면서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하나의 지문 10초 내에 다 해결이 됩니다. 뭐 아직은 입문과정이니까 그렇게 빨리 못 푸실 거고. 볼 단어 부담부 증여. 5억짜리 중에 2억 채무 떠넘겼죠. 그 사례 1년 내내 제가 들어드릴 겁니다. 봤더니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 얼마? 2억 원. 5억 중에 채무 2억 떠넘겼다. 양도다, 증여다? 양도. 따라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볼 단어 부담부 증여. 5억짜리 중에 채무 2억 떠넘겼어. 그 중에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 2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죠. 따라서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유상취득. 유상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틀렸고. 이렇게 출제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 부담부 중에 다 알아. 그런데 못 풀더라. 이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대신 부담부 중에 잘 모르겠어. 근데 답은 맞춰. 이게 제일 좋겠죠? 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우리는 최종 목표가 뭐다? 답 맞추는 게 최종 목표다. 네. 자, 그 밑에 부담부 중에서 매년 또 출제하는 거죠. 칠판 오시면서 지금부터 두 가지 사례 드릴 겁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부담부 중에는 다 끝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거야. 내가 건물을 1억에 샀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건물이 5억짜리가 되었다고 볼까요? 부담부 중에 안 했습니다. 그럼 나는 1억에 산 것을 5억에 팔 수도 있겠죠. 1억에 사서 5억에 팔아. 그러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빈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얼마에 샀다고요? 1억에. 얼마에 판다고요? 5억에. 그럼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은 1억. 그러면 양도 차익은 4억이 나오겠죠.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 1억에 샀어. 시간이 흘러서 5억에 팔아.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야. 양도가액은 5억이고 취득가액은 1억이니까 다른 거 없을 때 양도차익은 4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례.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가볼까요? 내가 1억에 샀어. 지금 5억짜리가 되었습니다. 요 5억짜리 담보로 내가 은행에서 2억을 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담부 증여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내 채무를 수증자가 갚기로 했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얼마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합니까? 2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억짜리야. 그중에 채무 2억을 떠넘겼어. 그럼 나는 양도세는 2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죠. 확인되시죠? 그러면 5억짜리에 2억 원.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가? 5억짜리에 2억 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사례는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더라. 부담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5억에서 1억 빼니까 4억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1억에 샀어. 5억짜리인데 채무 2억을 떠넘겼어.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은 2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양도가액 5억에서 저게 나온 것처럼 산식을 곱합니다. 5억분의 2억만큼만. 왜? 지금 5억짜리인데 얼마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을 했죠? 2억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한다? 2억. 2억의 이름은 양도가액. 되시죠? 이제 취득가액 빼줘야 되겠죠? 이 건물 내가 얼마에 샀죠? 1억에 샀죠. 그런데 1억 원을 여기에다 다 적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
지금 1억에 사서 5억짜리 됐을 때 5억에 대한 양도세 계산이 아니고 그중에 2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취득가액도 1억 원을 다 빼주는 게 아니고 요 중에 일부분만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만 빼줘야 될 것인가? 똑같은 비율인 5분의 2만 빼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앞뒤가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 1억 원에다가 곱하기 역시 똑같은 거 5억분의 2억을 곱한다. 자, 그러면 1억에 5분의 2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천만 원 나오겠죠. 다시 한번 내가 저 건물 옛날에 얼마 주고 산 거다. 1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담부 증여는 5억분의 2억. 요만큼만 과세되니까 취득가액도 5분의 2인 4천만 원만 써먹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게 없을 때 양도 차익은 2억에서 4천만 원 빼니까 얼마 나오는가? 1억 6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부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요거를 꼭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밑에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되어 있죠. 양도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이렇게 산식을 곱하는 겁니다. 증여가액분의 인수한 채무상당액. 지금 사례에서 증여가액은 얼마죠? 5억. 인수한 채무상당액은 2억 원. 5분의 2를 곱하는 거다. 무슨 문제 나왔을 때요? 부담부 증여 계산 문제 나왔을 때. 자, 시험장 가시면 부담부 증여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말로 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계산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례 문제 풀 때는 법조문이나 그럴 때는 아까 사례 기억하면 되겠죠. 5억짜리에 채무 2억 떠넘겼어. 양도세는 증여자 갑이네. 채무 2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 증여가액 5억에서 채무 2억을 뺀 3억에 대해서 증여세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각각에다 뭘 곱하라고요? 5분의 2를 곱해라.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런 계산 문제를 제가 한 3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회복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입문 과정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과정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몇 바퀴 돌다 보면 익혀질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르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런 8등신이 뭐죠? 요거를 이렇게 8등분한 거 아닙니까? 뭐 생선 아닙니다. 그 중에 여기가 8분의 1인 게 8등신이죠. 이 사람이 어렸을 때가 키가 80cm입니다. 8등신이더라 그러면 여기는 얼마? 10이 되겠죠? 10.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키가 컸습니다. 8등신 8분의 1이죠. 키가 160cm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 20. 똑같은 얘기다. 1억에서 5억이 됐어. 5억 중에 5분의 2만 양도세 계산하래. 그러면 취득가액도 5분의 2만큼만 계산하는 거다. 이게 더 어렵습니까? 생각 좀 많이 한 건데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건물 옛날에 얼마 주고 샀다고요? 1억에 사가지고 부담부 증여가 아닌 나중에 5억에 팔아.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5억에서 1억 빼면 다 끝나. 그런데 부담부 증여랬어. 1억에 산 것을 5억짜리 됐을 때 채무 2억을 떠넘겼어. 양도세는 2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5억에다가 5분의 1 곱해야 돼. 따라서 취득가액도 1억에다가 5분의 1 곱한 4천만 원만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무엇인가? 이거 보시면서 야, 알겠어. 부담부 증여는 무조건 5분의 1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왜 5분의 1 곱한 거죠? 5억에 채무 2억을 떠넘겼으니까 5분의 1 곱한 거죠. 시험장 갔습니다. 5억짜리 중에 1억을 넘겼다고 볼까요? 1억. 그러면
이렇게 숫자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1. 그럼 양도가액은 5억 중에 5분의 1이니까 1억. 취득가액은 1억이 취득했네요. 얼마 곱해야 된다? 5분의 1. 5분의 1은 20%니까 그때는 2천만 원. 감 잡히십니까? 되시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한 달 전에 출제됐던 거. 네, 출제됐던 거. 지난주에 잠깐 봤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거주자 갑은 국내에 있는 양도세, 과세상, X 토지를 2010년 시가 1억 원에 매수해서 얼마에 샀다고요? 1억에. 2019년 배우자 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X 토지에는 갑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세번이 끊는 겁니다. 또 이거 보시면서 야, 나는 아직 진도 안 나가서 저당권이 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주인공은 갑이죠. 갑은 얼마에 샀습니까? 1억에. 시간이 흘러 은행에서 얼마 꼬았다고요? 5천만 원. 그리고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 부담 계획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부담부증이요. 1억짜리의 채무 5억이 있는데 이렇게 취득한 거 채무 5억 원을 수용자가 떠안았다. 그것이 바로 부담이 있는 증여다. 그래서 부담부증이요. 자,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시가인데 각각 2억 원입니다. 참 문제 길죠.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주인공은 누구다? 갑. 얼마에 취득했죠? 1억에. 1억에 취득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얼마짜리 되었습니까? 2억짜리. 그리고 2억짜리를 담보로 은행에서 얼마 돈을 꼬았죠? 5천만 원. 그러면 2억에서 5천 빼니까 얼마? 1억 5천. 이걸 빠르게 내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출제 못하니까. 준비하시고 지금 사례에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인 갑. 얼마에 대해서? 채무액 5천에 대해서. 양도세 내는 거죠?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용자 을. 얼마에 대해서? 1억 5천에 대해서. 1억 5천 어떻게 있습니까? 2억에서 채무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준비하시고 그러면 계산 문제 나왔더라. 양도가액에는 2억에다가 얼마 곱해야죠?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비용 빼주면 양도 차이 나온다. 1억에 샀다. 2억짜리 되었네요. 채무 5천 떠넘겼습니다. 그럼 양도가액은 2억에다가 곱하기 2억분의 5천만 원.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양도가액은 5천만 원. 얼마에 취득했죠? 1억에. 그런데 똑같은 비율 곱해줘야 된다. 얼마인가? 2억분의 5천만 원.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출제할 때 좀 머리 아프게 출제한 것은 암산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까는 5분의 2였는데. 근데 2억분의 5천. 얼마죠? 이건 제가 못 해드립니다. 2억분의 5천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1억에 4분의 1 곱하면 2,500만 원. 따라서 양도 차익은 2,500만 원. 예?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대신 이거 곱하기만 달라진다.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기출문제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부담부증액 계산 문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계산 문제 포기할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설명드렸고. 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부담부정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문과정부터 올해는 설명드리자. 그러면서 몇 가지 사항은 좀 이해가 안 된 거 시간을 거듭하면서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대신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곱하기 붙이래. 곱하기는 증여가액 중에 인수한 채무상당 비율. 예? 이걸 바탕으로 1번 지문.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올해 시험에 1번 처음 나왔습니다. 기억날 단어, 영어는 패스. 이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2번.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맞지 않습니까? 참 문제는 길지만 지문은 짧죠. 그게 또 세법입니다. 3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이다. 7번 어디쯤? 부담부증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면 기타 비는 빼주면 양도차익 나오지 않습니까? 부담부증일 때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1억에다가 곱하기 붙여야 된다. 지금 2억짜리에 5천만 원. 계산하니까 2,500 나오죠. 2,500만 원 이름이 뭐라고요? 취득가액. 그래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2,500만 원이다. 맞고. 4번. 양도로 보는 부분에 뭐? 양도가액. 양도가액 어떻게 구하죠? 요거 2억짜리에 곱하기 2억분의 5천만 원 거. 정답은 5천만 원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출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죠. 예. 5번은 영어로 패스. 이건 다음번에 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입문 과정에서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구나. 말로 된 것뿐만 아니고 사례 문제도. 그러면 사례 문제 길지만 포인트를 먼저 잡아내라. 얼마에 샀다, 대출 받았다, 지금 시세 얼마다. 그러면 시세 얼마짜리 중에 채무 비율 꼭 계산하라. 그리고 각각의 지문이 어디쯤 묻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풀면 된다. 일단은 이렇게만. 네? 네. 참 세법 어렵죠? 넘기질 못하겠네. 부담스러워서. 자, 이제 16페이지, 15페이지 가볼까요? 15페이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법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개, 자주 출제하는 거, 개만 하면서 걔를 완벽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법 16문제 중에 12개는 맞춥니다. 그러면서 그럼 뭘 공부할 것인가? 제가 체킹해 드리지 않습니까? 별표 3개 친 거, 부담부증여 같은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의 시험에 출제 안 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정리합니다. 쉬운 게 단순 암기,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은 몇 프로. 최근 시험에 세율은 많이 출제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저랑 만나서 3번째 시간이죠. 3번째 시간에 저 세율 몇 프로 암기하자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출제 별로 안 하고 있으니까. 대신 이러한 내용 위주로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 나는 수학이 약한 사람이니까 세법도 약해.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닙니다. 저도 수학 못합니다. 못했었고. 대신 세법은 논리적인 사고로 이렇게 과정 제대로만 이해해두면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확인되시죠? 네. 자, 수용 가볼까요? 갑이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 땅이 수용당합니다. 여러분 그 수용당할 때 공짜로 당하는 건 아니죠. 뭘 받죠? 보상금.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 넘어갔고 대가 받았네요. 사실상 유상이전.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야, 나 땅 갖고 있었는데 수용당했어. 이런 말 쓰지만 양도세도 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7번. 배우자 직계주민소득의 양도. 옆에다가 별표 3개.
우리 세법에서는 남편과 부인 관계를 뭐라 본다고요? 배우자간. 배우자간. 나를 기준으로 윗대로 가볼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직계, 존속.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 아들, 손자 밑으로 가는 것을 직계, 비속, 직계, 비속. 남편이 자기 땅을 부인한테 돈 받고 팝니다. 참 희한한 집안이죠. 남편이 자기 땅을 부인한테 돈 받고 팝니다. 아버지, 뭐라 부르면 될까요? 직계 존속. 아버지의 땅을 아들, 직계, 비속한테 돈 받고 팝니다. 희한한 집들이죠. 자, 그러면 남편이든 아버지든 돈 받고 팔았죠. 그럼 상식적으로 양도세 내야 될 거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양도세 안 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양도세 내고 안 내는가, 이거를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남편과 부인, 배우자 간에 돈 받고 팔았어. 양도. 아버지, 직계존속. 아들, 직계비속 간에 돈 받고 팔았어. 양도.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 개념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조금의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필기 볼까요? 갑이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토지를. 시간이 흘러 이 땅이 지금 얼마짜리 되는가? 5억짜리 됐습니다. 갑은 1억의 땅을 샀죠? 지금 얼마짜리 됐다고요? 5억짜리. 필기하시면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을한테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명의를 넘긴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서 이름 바꾼다는 얘기죠.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상속. 사망하면 넘어간다. 두 번째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돈 받고 파는 거. 매매. 근데 매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양도의 개념에 속하죠. 크게 보시면 갑의 땅을 을한테 넘기는 방식에는 상속이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돈 받고 파는 양도의 개념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갑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넘기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사망해야 돼. 그래서 이건 기분 나빠서 안 할 것이고. 증여를 해볼까요? 증여는 뭐다? 공짜로 주는 거죠. 나를 뭐라 부르고?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 증여일 때는 증여세 내죠. 누가? 수증자가. 얼마에 대해서 증여세 낼까요? 자, 1억에 샀는데 지금 5억짜리 됐습니다. 증여로 가면 공짜 주는 거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데 증여세는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세 번째 방식. 갑이 1억에 산 것을 을한테 5억에 돈 받고 팔아볼까요? 돈 받고 팔면 양도세 내는 거죠. 누가? 갑이. 얼마에 대해서?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내는 거죠. 1억에 샀어. 5억에 팔아. 그러면 양도세는 4억에 대해서 내는 거죠. 확인되십니까? 명의를 바꿀 때 상속 공부할 필요 없고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야. 증여했을 때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데 5억이 됐는데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죠. 이 정도는 푸실 겁니다. 5억이 큽니까? 4억이 큽니까? 5억이 크죠? 5억이 4억보다 크다. 네. 그러면 결론이 뭔가? 양도세에 비해선 증여세가 더 큰 게 일반적입니다. 꼭 기억하는 겁니다. 양도세가 클까? 증여세가 클까? 증여세가. 왜? 양도세는 팔아서 생긴 차액에 대해서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전체금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예? 5억이 4억보다 큽니다. 예.
자, 무슨 얘기인가? 우리 남편과 아버님은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이 땅을 부인과 자기 아들한테 공짜로 증여하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오겠죠. 증여세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야,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가면 세금 준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남편과 아버지가 부인하고 아들하고 짜고서 어느 날 식탁에 앉아가지고 매매 계약서 쓰는 겁니다. 얼마에 팔았더라고? 5억에 팔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짜고 산다는 얘기죠.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에 돈 받고 팔았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로 하는가?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대가관계 없는 무상취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 뭘 내야 된다? 증여세. 왜?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거쳐가야 된다. 매년 출제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에 명의를 바꿀 때 증여로 가면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쓴다는 얘기죠? 양도세로 적게 내기 위해서 가짜로 매매계약서 쓰면서 팔았다 이렇게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고 이쪽 사람 양도세는 필요 없고 받는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민법시에는 공부하겠지만 의제와 추정의 차이가 있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면 번복될 수 있는 거, 그걸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두 사람들은 계약서를 자기 집 식탁에 썼다 그랬었죠.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집안에서 돈이 오고 갈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우리 아들이 아버님의 땅을 5억 주고 샀다. 5억 주고 샀습니다. 우리 아들이 15살입니다. 실제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단은 없겠죠. 그러면 양도다, 증여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항변합니다. 얼마 전에 복권 당첨됐다고. 10억에. 그리고 사춘기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서 아버님한테 5억을 진짜 주면서 사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주실 겁니까? 안 믿어주실 겁니까? 왜? 이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됐어. 실제로 10억이 받아서 아버님한테 기분 나쁘다고 5억 주면서 땅 갖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인정하면 양도세로 간다? 증여세로 간다? 양도세로. 누구한테 양도세 과세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왔다 갔다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제목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했더라 그러면 일단은 증여로 추정하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밑에 두 번째 양도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양도로 가면 이쪽 사람이 양도세 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증여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인가? 이쪽 사람들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붙여집니다. 남편 거나 부인 거. 그런데 이 집안에서 그 땅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인이거나 아들이 경매, 공매 입찰해서 돈 내고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 사람한테 양도세 과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마찬가지고 두 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했더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D번의 별표. 아까 설명드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얘기죠. 가로 열고 복권 당첨. 아까 우리 아들 15살인데 복권 당첨됐죠? 아버님한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겠죠. 이때는 양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양도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양도세 낸 거다. 왔다 갔다 맥을 잘 잡으시는 얘기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배우자는 남편과 부인을 부부관계를 배우자라 불러. 직계존속은 날 기준으로 윗대로 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 직계비속은 아래, 아들, 손자로 가. 그러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돈 받고 팔았어. 세법에서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여세를 줄이고자 하는 거니까 뭘로 과세한다?
증여로. 증여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양도세 낼 필요 없고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양도세를 가서 이 사람한테 양도세를 과세. 이 사람한테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 사람은 증여세 낼 필요는 없어. 그러면 어느 경우에 양도를 가는가? 요거 네 가지는 나중에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매, 경매로 넘어가. 파산 선고, 교환. 그리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돼.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시험장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계비속 누가? 아들이. 아예 그렇게. 아들이 직계존속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일단은 양도다 증여다.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일단은 증여로 가지 않습니까? 증여로 추정. 언제 양도로 가죠? 입증됐을 때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지급한 사실이 입증됐을 때.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계비속 아들이 직계존속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어. 일단은 증여로 추정해. 언제 양도로 가는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때. 해당 직계비속 아들의 다른 재산으로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증여다? 양도다? 양도. 그럼 결론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얘기. 이렇게 출제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4번. 직계비속 누가? 아들이 권리의 이전의 등기에 필요한 직계존속 아버지의 부동산 그럼 일단은 증여로 추정해. 언제 양도를 간다고요? 그 위에 있는 거 읽으시면 계속 읽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을 때. 그런데 교환을 합니다. 증여다 양도다? 양도. 양도는 유상, 무상. 유상.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다. 유상. 예? 풀만하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12페이지. 그래서 세법을 갖고서 이 암기 과목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럼 1년 내내 제가 요거 갖고서 설명드리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받고 팔았다. 남편이 아들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일단은 증여로 추정해. 언제 양도를 가는가? 공매,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됐을 때. 그런데 한 7월달, 8월달에 난 그 내용을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저는 얘기하기를 입문과정에 그 내용만 듣고 오시라고. 그 내용은 아까 양도세하고 증여세부터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에 바탕이 돼야 된다. 네.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는가? 양도가 무엇인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로 오시면 양도의 정의가 뭐죠? 사실상 유상일전.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그 밑에 박스 왼쪽 양도로 보는 경우는 어디 있죠? 1번에 매도, 2번에 교환, 3번에 현물출자. 현물출자가 뭐죠?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현물출자가 뭐였더라?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순서 다 통일시켜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페이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호치케 빼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서 왼쪽은 지금 양도로 보는 경우, 그리고 오른쪽에 각각에 관련된 설명 다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정리는 왼쪽 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1번 매도, 2번에 교환, 3번에 현물출자, 4번에 대물변제. 대물변제에서는 이혼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 아니야. 대신 위자료는
대물변제니까 양도야. 5번에 부담부증여 별표죠. 부담부증여가 뭐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거. 5억짜리의 채무 2억 더 넘겼네요. 양도세 누가 낸다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면 못 풉니다. 대신 나중에는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부담부증에는 매년 출제하니까. 5억짜리에 채무 2억 더 넘겼다. 양도세는 증여자가. 채무 2억에 대해서. 증여세는 수증자가. 채무 뺀 나머지 3억에 대해서 증여세네. 취득세는 수증자가. 채무 2억 원은 유상취득이고 채무 뺀 나머지 3억 원은 무상취득. 갖고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 계산 문제 나오면 곱하기 붙인대. 5억짜리에 채무 2억 더 넘기면 5분의 1을 곱한대. 거기까지 하면 부담부증여는 다 끝난 것이고. 자, 쭉 내려와서 6번에 수용. 수용 당해도 양도세 내죠? 왜요? 보상금 받으니까. 7번 공매 경매로 넘어가더라. 양도세 냅니다. 자, 내 재산이 공매 경매로 넘어갑니다. 나한테는 돈이 들어오겠죠. 공매대금, 경매대금.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는 겁니다. 대신 CF에 공매 경매로 자기가 자기 것을 취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키포인트는 명의 바뀐 거 없죠. 따라서 이때는 양도세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서 야, 공매 경매 당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인데 세법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소유권 넘어가면서 돈 들어오면 양도. 그런데 공매 경매로, 근데 이상해. 공매 경매로 내가 내 걸 어떻게 취득하지? 내게 공매 붙여줬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입찰해서 내가 낙찰받았어. 궁금하시죠? 이런 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민법이나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그렇게 해도 소유권에 이전은 없으니까 양도세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자,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무상이전. 상속과 증여. 양도세 안 내죠? 노파심으로 상속. 돌아가신 분? 비상속인, 상속받는 사람, 상속인. 돌아가신 날은 상속개실. 등기 나중에 하고 팔 거야.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상속세, 양도세든 취세든 취득 시기는 상속개실. 증여, 증여하는 사람. 증여자, 받는 사람. 수증자. 증여 절차, 계약을 하고 등기하고 나중에 팔 거야. 증여세 내는 거 아시죠? 취세 내죠. 팔면 양도세 냅니다. 취득 시기, 취득세는 계약일, 양도세 취득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증여를 받은 날.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입문과정 때 나중에 보시면 이제 굵직한 것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거. 상속과 증여. 앞으로 나올 때도 계속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입문과정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내 거로 만들자. 따라서 상속과 증여 받았을 때 양도세 낼 필요는 없죠? 팔았을 때랑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 2번까지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 우리 세법이라는 것은 세상 만사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게 세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공부하시는 민법이 진도가 좀 나가지고 공시법 진도 나가지고 중개사법 심지어 공법까지도 진도가 좀 나가지고 있지만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그 과목들 진도 나가고서 세법 설명드렸더니 나중에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입문과정 때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과목에서 진도 안 나갔어도.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다른 시간에 예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습. 자, 갑니다. 누구죠? 나. 내가 36번지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고 볼까요? 재개발.
옛날에 그 일산 신도시 들어오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일산에 36번지 농지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일산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파트 짓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나오는가? 사업시행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하라는가? 내 36번지 농지를 사업시행자한테 넘기라고 합니다. 명의를 바꾸라는 얘기죠. 대신 사업이 완료되면 나한테는 뭘로 바뀌는가? 38번지 아파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산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농지 가졌던 사람이 나중에 아파트로 돌려받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집원 바뀌었죠? 지목도 바뀐 거 아십니까? 농지, 아파트의 지목은 대지죠. 예, 이렇게 지번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환지. 지번, 지목이 바뀌는 거. 이것을 환지. 환지. 자, 그 다음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좀 내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의 땅을 모아서 줍니다. 이런 땅을 뭐라 부르는가? 채비지. 의미는 사업 비용에 대체하는 땅입니다. 사업 비용 돈 대신에 뭘로 주는 거라고요? 땅으로. 그리고 나중에 공법시에는 공부하시겠지만 채비지에다가 공공용지까지 합치면 보류지다. 이런 단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법에서 공부하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예. 36번지 농지 줬더니 38번지 아파트가 돌아와. 지번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뀐 것을 환지라 그래. 나 입장에서 돈 대신에 땅으로 줘. 그런 땅을 뭐라 하는가? 채비지. 일정한 거 더한 것을 보류지라고 부릅니다. 버틸만 하시죠? 예. 자, 이제 세법으로 오겠습니다. 내가 36번지 농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명의를 지금 바꾸는 거죠. 등기부상에서 넘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명의 바뀌는 것은 신탁이라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만 한 2, 3년이 되겠죠? 2, 3년 동안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넘어갔지만 실질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세 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 입장에서 나중에 38번지 아파트 돌려받았다고 볼까요? 그럼 나는 38번지 아파트에서 살겠죠. 그러다가 요 아파트를 돈 받고 팝니다. 자, 이럴 때는 사실상 유상증에 속해서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럼 문제 푸실 때 어딜 묻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양도 아니야. 신탁이니까. 그리고 환지 처분 받은 거 38번지 아파트 갖고 있다 팔면은 양도세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안에 갑이라는 사람도 있고 을도 있다고 볼까요? 갑은 20평을 갖고 있었고 을은 40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산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한테 모두 다 30평 아파트로 통일을 시켰다고 볼까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20평 갖고 있다가 30평 받으니까 기분 좋죠? 저 이때 10평의 증가가 있겠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는가? 증환지다라고 부릅니다. 지번이나 지목이 바뀔 때 나의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었으니까 증환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공짜로 받을까요? 돈을 내야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 거보다 더 받으니까 돈 내야 되겠죠. 자, 이때 내는 돈을 뭐라 그러는가? 청산금을 낸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말을 바꾸면 나는 이렇게 증가되는 대가로 돈을 냈어. 말을 바꾸면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반대 개념, 을의 입장에서는 40평이 30평으로 10평의 감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쓰는 말이 무엇인가? 감환치. 그리고 감소되는 대가로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대가 받아야 되겠죠. 돈 받는 것을 청산금을 받는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감소된 대가로 돈 받았다, 돈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양도에 속한 거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럼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환치. 나중에 공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지번이나 지목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명의 넘기는 것은 신탁이야. 믿고 맡기는 거니까 실질 유전이라서 양도세 낼 필요 없어. 대신 38번지 아파트 갖고 있다 팔았을 때는 사실상 유상이전 양도세 내야 돼. 그리고 증환지와 가만치. 증가되는 대가로 돈 냈으니까 취세 내야 되고, 가만치는 감소된 대가로 돈 받았으니까 양도세 내래. 조금만 더 버티자. 자, 이 사람들 돈 대신에 땅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채비지. 그러면 이 사람 명의에서 사업시행자로 등기부상에서 명의가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비지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채비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겠죠. 자, 이때 매년 출제하는 거 재산세는 내라고 합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자, 이렇게 명의 바뀔 때 쓰는 말이 채비지, 보리지로 충당한다는 씁니다. 이 사람은 양도세 안 내는 겁니다. 채비지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야 된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시행자. 요거 매년 출제.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채비지를 외부에 있는 B에게 돈 받고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에 속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해는 인문과정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다른 거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단어부터 기억해라. 환지와 채비지. 환지가 뭐라고요? 36번지 농지 줬더니 38번지 아파트로 돌아와. 집원 바뀌었다, 지목 바뀌었다. 이게 바로 환지. 채비지는 사업비용을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내 땅 주는 거. 그게 바로 채비지. 줄 때 쓰는 말이 충당. 그러면서 이렇게 명의 바뀌는 것은 믿고 맡기는 거니까 양도세 내지 말래. 그리고 채비지로 충당할 때도 양도세 안 내는 겁니다. 환지 처음 받은 아파트 팔면은 양도세 내래. 돈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채비지 팔면은 양도세 내래. 그리고 추가적인 거 증환지와 가만치. 증환지는 취세 내래. 가만치는 양도세 내래. 채비지 누군가 소유고 있을 거야. 사업시행자가.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사업시행자. 재산세 문제하고 양도세 문제 합쳐서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입문과정부터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